자, 여러분 이제 상업정보 우리 그 안에 여러분 전자계산기 일반, 전자계산 일반 이제 동영 모의고사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것보단 뭐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엔 객관식이었고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주관식으로 여러분 바뀌었던 건데 이제 조금 문제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수업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 우리 전자계산 일반에서는 논술형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입형하고 거의 다 기입형으로 문제를 내고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선상에서 서술형 문제는 한 4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추가시켜 드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기입형으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그 안에서 아주 조금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1번 보시면 다음 보기는 어느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5대 장치 공부하셨어요. 5대 장치 공부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가 CPU, 중앙 처리 장치가 들어갔고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이 됐죠. 네, 여러분 이 CPU가 절대로 독립을 안 시키는 장치가 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는 독립을 안 시켜요. 이유가 CPU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기억장치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요 이유 때문에 CPU는 절대로 주기억장치를 독립시키지 않아요. 독립시킨다라는 것은 CPU가 동작을 하면서 이 장치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CPU하고 주기억 장치는 무조건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여러분 기억 장치가 2번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기억 장치는 커다랗게 램이랑 롬으로 나뉘죠. 자,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여러분 롬의 종류하고 간단한 특징 서술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롬이라는 게 읽기만 가능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 값이 변경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못 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이후에 변경이 안 된다라는 뜻이 돼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한 시스템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휘발성이 있어요. 램이라는 기억 장치를 얘기할 때 이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빼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장 커다란 특징이 돼주는 거고 휘발성이라는 특징은 여러분 전원 공급이 끊기면 안에 내용이 싹 다 날아가는 걸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기억 장치나 뭐 보조기억 장치나 전체적으로 기억 장치를 봤을 때 램만 휘발성이 있고 다른 장치는 절대 휘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램은 다시 한번 D램과 S램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럼 D램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적 램. 우리가 사용하는 게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요건 이제 일반 메모리에 사용이 되고 S램은 우리가 스태틱 램, 정적 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캐시 메모리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지만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캐시 메모리하고 가상기억 장치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특별한 메모리가 돼주는 거죠.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건데 요걸 중간에다 넣어줌으로써 CPU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주기억 장치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기억 장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사용자가 쓰는 건 D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D램에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왜 SRAM이라는 걸 사용하느냐? 이제 D램 가는 횟수를 좀 줄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D램에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이걸 골고루 쓰는 게 아닌 거예요. 100개의 명령어가 있으면 100개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얘가 몇 개의 명령어를 아주 자주 쓰고 또 그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아주 또 몇 개의 데이터를 아주 잘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주 사용하는 애를 복사해 놓고 이제 CPU 입장에서는 주기억 장치를 가기 전에 일단 캐시를 먼저 가본다라는 뜻이에요. 캐시에 없으면 주기억 장치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쓰는 애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준다라는 뜻인데요. 그 용어도 있어요. 메모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만 뽑아서 이제 캐시에다 집어넣어준다. 이 용어가 지역성이에요. 컴퓨터의 로컬리티라는 지역 성격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캐시에다가 복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컴퓨터에서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져요. 적중률을 가져요. 10번 접근하면 9번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 안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자주 사용하는지를 누군가가 골라준다라는 뜻이죠. 골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윈도우가 해주는 거고 그 정도가 유지가 돼야 내가 캐시 메모리를 쓰는 목적이 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일반 메모리보다 캐시 메모리가 빠르다라는 뜻이죠. 고속이고요. 모든 장치에서 고속 효과가 나오는 애는 비싸요. 그러니까 기억 소자당, 그러니까 비트당 가격이 비싸다. 고가. 많이 비싸면 조금밖에 못 사다 놓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도 캐시는 요만큼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크게 그린 거예요. 소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모든 장치에 들어가는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세 번째에는 얘랑 얘 빼고 이제 주변 장치로 들어가 주는 거니까 입출력 장치가 들어간다고요. 입력을 주로 하고 출력을 주로 해주는 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되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이렇게 전용 장치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생각하시면 입출력 전용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도 커다랗게 입출력 장치 안에 포함이 돼요. 저장을 시켜놓는다는 뜻이니까. 저장을 시켜놓는다는 뜻이니까. 보조기억 장치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요즘은 플로피 디스크를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드 디스크 하고요. 플래시 메모리 하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 이제 문제 넣으면서 레이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도 하나 넣었어요. 우리 범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어차피 하드디스크 공부하시는 김에 하나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드디스크하고 플래시 메모리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가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데스크탑에 쓰던 하드디스크 이렇게 분해해 보시면은 이만한 디스크 팩으로 되어 있어요.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다가 절대 집어넣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은 반도체 모양으로 나와요.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롬과 램 같은 반도체 모양으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얘기가 나와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즘은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컴퓨터 파는 거
홈쇼핑 같은 데서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HDD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요거를 SSD로 한 5만 원 더 주고 바꿀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SSD라는 것도 플래시 메모리랑 같은 거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드디스크처럼 아주 대용량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여러분 아마 하드디스크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데스크탑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체가 커다란 게 그대로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보조기억장치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수기억장치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애가 가상메모리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캐시하고 가상이 돼주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써주는 거 가상기억장치. 자, 여러분 보시면 돼요. 가상 메모리는 이름이 벌써 가상이에요. 버추어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장치로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 기법으로 쓰는 거야. 그런 기법으로 쓰는 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다 메모리 안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모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넓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캐시에다 뽑아주는 거고 여기가 좁아서 또 못 들어오는 애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걔네들은 이 부분에 있게 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 일부에 꼭 모인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주기억장치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요 안에 잠깐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요 위치를 우리가 가상기억장치, 가상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이걸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속도를 빠르다라는 의미 절대 아니에요. 주기억장치 부족한 용량을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주기억장치보다 가상으로 확대시킨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 메모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캐시하고 가상이에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캐시는 무조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고 가상 메모리는 쓰게 되면 오히려 속도는 더 느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애가 곧장 CPU에 처리를 못 받아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야 여기에 있든지 캐시에 있든지 둘 중에 있어야지만 CPU에 처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CPU에 처리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실행이 돼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겠죠? 이건 속도가 느리지만 주기억장치의 부족한 용량을 어느 정도 확대해 준 개념이다. 캐시는 CPU가 주기억장치에 가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횟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 관련된 내용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CPU가 빠르게 명령어하고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빠른 기억 소재에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기를 안 하면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인데 주기억장치보다 더 빠른 애가 누구냐? 캐시 메모리입니다. CPU가 원래는 모든 데이터하고 프로그램 명령어를 가지려고 주기억장치를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캐시에다 갖다 놓으면 주기억장치 잘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횟수가 작아져서 주기억장치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속도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주기억장치 있는 애를 가져다가 캐시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A가 있는데 이걸 자주 써요. 캐시로 갖고 왔어요. 그럼 CPU는 여기에 있는 A만 써요. 이쪽을 접근 잘 안 한단 말이야. 안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자주 쓰다 보면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는 얘도 언젠가는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본이니까. 원본, 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명령이나 데이터 블록을 인출해오는 방식은 적중률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출 방식이라고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 지역성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성.
그럼 지역성에 의거해서 가져온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지역성을 이용하는 건 최근에 사용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예요. 인출 방식이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언제 주기억장치에 들어왔냐, 몇 번 쓰였냐 이런 개념보다는 시간,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 시점을 봐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출 방식. 가져오는 시점 골라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캐시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캐시 기억장치.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1, 2번에서 기억 니은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시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막 해시값 나오고 보코와 알고리즘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객관식 시험에 여러분 철수하고 영희하고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거 2번씩 하는 거 나왔어요. 그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요거 풀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요 내용 봅시다. 여러분 암호화 방식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어차피 제가 맨 마지막 문제에도 얘네들 가장 커다란 특징 차이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많이 써드렸지만 공개키 암호화하고 비밀키 암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키 생성을 어디서 하느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첫 줄에 보시면 누가 키를 만들었다고 나왔죠. 송신 측에서 키를 생성했다라고 나왔죠. 그럼 벌써 이 얘기가 난 공개키 방식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밀키 방식은요. 키 생성을 어느 측에서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같이 만나서 키를 만들고 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신 측이나 수신 측에서 만든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면 비밀키라는 것은 우리가 대칭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암호키하고 해독키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암호키하고 해독키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알파벳으로 어떤 이제 영어로 어떤 편지를 썼어요. 평문이잖아요. 이거 암호문으로 바꿀 때 가장 간단한 여러분 시저 암호라는 게 내가 알파벳에서 한 3글자 뒤에 있는 거. 내가 A를 표현하고 싶으면 D를 쓰는 거예요. B를 표현하고 싶으면 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뒤에 3글자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변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암호문을 받았을 때 A 위치에 들어가야 될 때 다 D가 들어가 있고 B가 있는데 E가 있고 그러면 그걸 원래 모양으로 다시 -3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런 방식이 비밀키 방식이에요. 암호화 할 때도 +3이라는 걸 썼고 해독화 할 때도 -3이라는 걸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방향만 바뀔 뿐이지 키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측에서 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나서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나 +3 할 테니까 너 -3 해라.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키 방식은 자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암호화는 무조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보내는 쪽에서. 보내는 쪽에서만 암호화가 일어나는 거지 받는 쪽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아요. 받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 암호를 해독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역할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역할이 얘는 난 암호키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야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암호문을 만들어야 여러분 전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문인 상태에서 전송하면 암호화 같은 거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고. 자, 그럼 수신 측은 받은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바꾸기 위해선 해독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키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메시지 전송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2개만의 링크를 연결해서 같은 키를
생성하고 분배해요. 미리 만나서 내가 암호문을 보내기 전에 우리 키를 뭐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약속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또 약속된 키를 가지고 해독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키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송신 측에서 키를 만든다, 수신 측에서 키를 만든다라는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럼 똑같은 키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암호키나 해독키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뭘 못하느냐, 얘가 원래 송신 측이었다, 얘가 원래 수신 측이었다라는 인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키 시스템은 인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인인증서 쓰죠.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지만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에서는 비밀키 시스템 절대 안 써요. 왜? 인증을 못하니까. 걔네들의 목적은 인증이다 보니까 인증에 가장 적합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는 인증 불가능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키가 어느 쪽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말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여러분 이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송신 측에서 암호키 필요하고요. 수신 측에서 해독키가 필요한 건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비밀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개키라고 해서 이게 틀려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송신 측은 무조건 암호화를 하는 거고 수신 측은 무조건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얘네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키를 한쪽에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수신 측에서 키 한 쌍을 생성을 해요. 암호키하고 해독키를. 수신 측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신 측은 무슨 키만 필요해요? 해독키만 있으면 되잖아요. 암호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암호키를 얘한테 공개해줘요. 공개해줘요. 그럼 이렇게 한 쌍을 만들었다라는 건 이 암호키로 만든 암호문이어야 요 해독키로 해독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암호키로 만든 건 이 해독키로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쪽을 다 만들었는데 이 암호키를 얘한테 공개를 해주면 얘가 그 암호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내 걸로 해독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치? 받는 쪽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나한테 보내라 이 뜻이에요. 왜? 키는 내가 생성을 했고 내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내 암호키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누구 키로 지금 암호문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키로 암호문을 만드는 거예요. 수신치 키로.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냐면 철수가 영희한테 연애 편지를 이메일로 보낸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철수가 쓰는 암호키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메일이라고 했으니까 영희가 만든 암호키가 공개된 암호키를 가지고 얘가 암호문을 만드는 거고, 그럼 영희는 지가 만든 개인 키를 가지고 해독을 한다라고 나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공개를 할 것인가 내 개인 키로 쓸 것인가 결정이 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송신 측에서 키 생성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보내는 애가. 그럼 보내는 애가 만드는 건 여러분 사실은 이메일 방식이 아니라 전자서명 방식이에요. 보내는 애를 인증하려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라는 그 정보 자체를 암호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얘가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그럼 얘가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만의 암호키하고 해독키를 만들었겠죠? 여러분 송신측이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요? 암호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얘는 해독키가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어떤 메시지 암호화시켜서 보낼 테니까 너
내 키로 해독해서 봐. 이런 의미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해독키를 수신측으로 공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도 암호문 2번 막 3번 나오고 막 복호화 2번 나왔는데 그대로 암호문이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키하고 비밀키하고 섞여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아 누가 만들었나? 그럼 내가 만들었다? 내 거. 그럼 남이 필요해? 공개.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송신자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것도 필요 없어요. 메시지 해시 값을 생성한다. 여러분 요게 해시 값이 키가 돼주는 거예요. 키를 생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 그럼 송신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암호화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암호 키는 지가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송신 측에서 만든 개인 암호키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가 만들었다? 다 송신 측이 만든 거예요. 수신 측이 만든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수신자는 받은 서명값을 누구 걸로 해독을 하겠다? 송신 측이 만든 공개된 해독키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에 내용만 살짝 어려운 걸 제가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나와봤자 공개키 방식에서는 어느 쪽에서 키를 한 쌍을 만들었는가 이 한 쌍만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단박에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너 암호키 썼네? 그러면 너 송신측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독키 썼네? 그럼 너는 수신측이구나. 너 공개된 거 썼네? 그럼 상대방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키 생성이. 네 거 비밀키 썼네? 그럼 네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무조건 어느 쪽이 송신측이고 어느 쪽이 수신측인지를 100%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데서는 무조건 요 공개키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공개키 방식에서 여러분 이제 보통 이메일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신 측에서 키 한 쌍을 생성한다. 암호키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갖는다. 개인 키로. 자, 그럼 전자서명 송신 측에서 키를 한 쌍을 생성한다. 암호키는 개인 키로 갖고 해독키는 수신 측에 공개한다. 여러분 이 특징을 놓고서 얘기하면 어느 쪽에서든지 키 한 쌍 갖고 지가 필요한 거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는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암호화 방식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는 송신자의 개인 암호키, 나는 송신자의 공개 해독키. 그죠? 다 송신자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송신자 거라고. 자, 요 정도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암호화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물어봐봤자 공개키냐 비밀키냐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3번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럼 생김새. 그죠?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가번은 토폴로지는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된 염려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애는요. 링형이에요. 링형이에요. 여러분 얘가 되게 폐쇄된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어차피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쓰지도 않지만 만약에 동시에 쓴다라고 해도 데이터들끼리 충돌날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데이터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일단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애는 버스형이에요. 버스형이에요. 여러분 버스는 그냥 회선 하나만 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회선 하나만 쓰는 건데 그 회선의 방향이 어느 방향 한 방향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버스는
충돌이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회선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딱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만 갖고 키워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나는 중앙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다 보면 이 부분에서 단말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중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단말에 고장이 생겨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 주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앙이 고장 났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멈춘다? 그럼 모든 통신이 다 중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돼주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형태인 성형이 돼주는 거죠. 스타형. 자, 그럼 답번은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서 통신 회선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벌써 회선 수에 대해서는 난 맥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망형 또는 메쉬형이 돼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회선수가 많으면은요 비용 많이 들어간 거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속도 당연히 빨라야 된다라는 뜻이고 어느 하나의 경로가 망가져도 회선이 망가져도 다른 쪽으로 충분히 거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선수를 갖다 맥스로 집어넣어놨는데 하나 고장났다고 이쪽으로는 평생 이 단말과 이 단말은 절대 연결 못합니다. 이렇게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망형, 메쉬형. 여러분 요거 토폴로지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네트워크를 분류할 때 생김새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생김새로 내가 네트워크형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랜을 구축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100%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노트북 한 2개 있고요. 데스크탑 있어요. 얘네들 3개의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선택하는 게 내가 이 랜을 유선으로 연결할 것인가 무선으로 연결할 것인가예요. 이제 중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허브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유기. 공유기를 여러분들이 유선으로 사오게 되면 선을 다 끼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무선을 하게 되면 무선 공유가 있으니까 다 네트워크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잡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토폴로지거든요. 그럼 생김새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아주 집에서 조금 컴퓨터 3대 놓고 한다. 그럼 메쉬형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냥 그때는 버스형이나 트리형을 하셔도 돼요. 트리형 정도 그 정도 해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나 사무실이고 학교예요.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비용을 다 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랜은 다 100%다 사설망이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메쉬형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에 따라서 회선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럼 4번. 자 요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한번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옳은 거 찾으라는 뜻이었고요. 여러분 요거 SQL 간단한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SQL 여러분 명령어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번 시험에 DDL, DML, DCL 구분하는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DDL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create, alter, drop 들어가고 자 이제 그거 잠깐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가 여러분 정의 기능, 그래서 DDL, 데이터 데피니션, 정의 랭귀지 해가지고 정의 어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DML 조작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DCL 제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랭귀지로. 그럼 DDL로 들어가는 건 딱 3개예요. 딱 3개예요. 생성하는 거. 크리에이트 하고요. 여러분 뭐 테이블을 만들겠다. 스키마를 만들겠다. 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만들겠다 했을 때는 무조건 다 크리에이트 쓰시는 거고요.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내가 11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구조 변경으로 알터를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만들고 수정했으니까 지우고도 쉽겠죠?
삭제를 할 때는 드롭. 테이블을 지우고 스키마를 지우고 열을 지우고 다 지우는 건 다 드롭.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뭐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틀이 있으면 값을 포함한 구조로 보셔야 돼요. 틀로 보셔야 돼요. 2차원 테이블이 있으면 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을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 열은 미리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해봐요. 표를. 이제 학생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정해야 되는 건 행이 아니에요. 행은 학생 수만큼이에요. 학생 수가 100명이면 100줄 하는 거고요. 학생 수가 1000명이면 1000줄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이 학생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건 열이다라는 거죠. 학번 들어가야겠죠. 이름 들어가야겠죠. 그죠? 걔네들 뭐 점수 들어가야겠죠? 걔 성격도 들어가야겠죠? 내가 사진 찍어놓고 싶으면 사진 이미지도 집어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을 만든다라는 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든다? 행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열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열 포함한 구조로 생각하셔. 구조. 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행은요. 값이에요. 그게 조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 조작어에 인서트 하겠다. 행을 삽입하겠다는 뜻이죠. 열을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 한 명 정보 일단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고 형 값을 넣었는데 내가 얘 성적을 잘못 넣었어요. 80이어야 되는데 내가 70으로 넣었어요. 그럼 빨리 80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업데이트. 값이 갱신된다라는 뜻이고 자 그럼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딜리트.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가 값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딜리트를 해주는 거하고 드롭을 해주는 건 드롭은 그냥 아예 테이블 통째로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고 딜리트는 그 하나 안에 있는 값을 지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얘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내가 이 학생부를 다른 선생님한테 안 주고 그냥 폐기시켜버리겠다. 그럼 드롭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그럼 학생 정보 하나가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딜리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DML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애가 누구냐면 셀렉트예요. 셀렉트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값을 집어넣고 갱신하고 필요 없는 거 지우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SQL을 사용하는 부분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겠다.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명령어 이거 3개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문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워낙 기본적으로 이런 괄호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괄호치기가 나오면 여러분 정해져 있는 명령어에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괄호를 딴 데다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select from where에 괄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아주 하루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from에다가 괄호 넣고요. where에다가 괄호를 넣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조인 조건 쓰는 것 좀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이거 한번 객관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답이 쉽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관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니까 좀 찾아보시라고. 자, 여러분 요 셀렉트는 항상 내가 원하는 열 이름을 써줘요. 결과로 원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결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 테이블에 나오는 열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from에는 내가 입력 테이블로 삼는 모든 테이블이 다 들어가요. 입력 테이블 2개면 2개, 3개면 3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요. 자, where 다음에는 조건식이 들어가요. 어떤 애만 찾는 건가? 조건식이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테이블 하나라면 테이블 하나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애를 뽑아라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외어문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입력 테이블이 2개죠. 그죠?
입력 테이블이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예요. 테이블 2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하고 두 개가 있다? 그럼 반드시 연결시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인 조건이에요. 조인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거래처 번호인가? 매출 거래처가 1001만 골라라 이건 써드렸잖아요. 요건 써드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냐 하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요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연결해주는 조인 조건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 연결하기 위해선 값이 같아야 돼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있는 테이블 1에서 1001, 1002, 1003 거래처 번호 있고요. 거래처명, 빛나상사, 사성물산, 노량회사 이렇게 있죠. 그럼 테이블 2에 매출 번호, 매출 거래처, 매출 1 요 세 개 중에 위에 테이블 1이랑 겹쳐지는 값을 갖고 있는 애가 있죠. 그죠? 범위가 표현 값이 같은 거. 여러분 위에 거래처 번호하고 밑에 매출 거래처가 같죠? 여러분 요거 같은 걸 찾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용은 아실 필요 없어요. 안에 내용을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조인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에 값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안에 값을 보여드린 이유가 안에 값들이 그 항목당 갖고 있는 값의 범위가 같은 애를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테이블 1에서는 거래처 번호, 테이블 2에서는 매출 거래처 얘네 둘이 1001, 1002, 1003 범위가 같더라 이 뜻이죠. 그죠? 그럼 거래처 명이랑 같은 필드 없죠? 테이블 2에는 매출 번호나 매출 일 이런 거 없으니까 두 개가 같은 것만 찾으셔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테이블 이름 안 쓰셔도 되고요. 써도 되고요. 거래처 번호 이꼴 매출 거래처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인할 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칠 때는 항상 값이 같은 게 존재하는구나. 범위가 같은 게 존재하는구나. 테이블 1에서는 거래처 번호였고 테이블 2에서는 매출 거래처로 나왔다.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은 걸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식을 써주는 실제 정해져 있는 명령문은 예약어는 웨어로 들어가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조인 조건도 한번 보고 나면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값이 똑같은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려면 테이블 이름 같이 적어주셔도 돼요. 테이블 1점 거래처 번호 이꼴 테이블 2점 매출 거래처 요게 웨어문 안에 수식으로 들어가주면 된다 이거죠. 수식으로 들어가 주는 거. 자, 근데 셀렉트 프롬 웨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봐 놓으시면 되고 그럼 요 DCL에 들어가는 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쓰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만약에 쓰게 되면 요 정도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권한 부여해 주는 거하고 권한 해제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아까 조작어에서 인서트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값을 넣어야 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검색 권한보다요. 인서트 권한이 더 높아요. 그럼 내가 그 어떤 학생 성적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다. 그럼 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권한이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학부모예요. 그럼 난 무슨 권한만 있어야 돼요?
셀렉트 권한만 있어야 돼요. 학부모가 인서트 권한이나 업데이트 권한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 그죠?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요건 제어하는 개념에서 얘는 보는 권한만 주겠습니다. 쓰는 권한도 같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 권한을 뺏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리보크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주는 거고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DDL과 DML이었어요. DCL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5번 보시면, 자, 여러분 5번은요, 여러분 아마 우리 수업할 때 안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객체지향 원리는 조금 빼놨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씩 집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객체지향 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배우시는 게 라인 그래프, 한번 내용 볼게요.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키비아트 다이어그램에 4가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자.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일반적인 클래스로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그래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래프라는 데 안에 라인,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키비아트가 다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선 그래프 클래스와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 그래프를 그리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라인 그래프는 라인으로 표현을 하겠죠. 파이 차트는 3차 원형으로 쪼개진 원형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명령어를 받았는데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서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객체 지향에만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그럼 지금은 그냥 요 용어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다형성. 다형성. 같은 메시지에 서로 다른 또는 살짝 비슷한 동작을 한다. 이걸 아예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차피 달라도 비슷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시려면 객체를 간단하게 조금 알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객체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것을 다 객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독립적으로 표현되는 거. 여러분들 객체 배우셨었죠? 객체. 객체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ERD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스키마도 나온 적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다들 까먹고.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ERD라는 그림에서는 객체라는 용어를 써요. 객체를 안 쓰고, 객체라는 용어를 써줘요. 근데 이 객체도 정의는 똑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객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객체는 여러분 속성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객체는 이런 속성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메소드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연산. 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살짝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여러분 저도 객체고요. 객체면서 객체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의 메소드를 인정을 하면 객체가 돼주는 거고요. 메소드를 빼버리고 연산을 빼버리고 속성만 보면 개체예요. 이제 내가 저 학생을 보면서 또는 이제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그럼 속성만 본 거예요. 속성만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걸음걸이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객체로 본 거예요. 메서드를 본 거예요. 메서드를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 저 커피 좀 사다 주세요. 만약에 이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커피 좀 사다 달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객체는 자판기를 뽑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객체는 자기가 갖고 온 걸로 타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객체는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작을 한다. 이걸 이제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결론은 비슷한 거잖아요.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건 비슷한 동작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짝 비슷한 동작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떤 객체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살짝 다른 동작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메소드란 말이에요.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같잖아요. 시험을 봐서 내가 통과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그럼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럼 각자의 메소드로 움직여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메소드를 실행한 것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요 이제 객체에서만 동작을 이해한 데서만 여러분 요 얘기는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지만 이제 객체 얘기는 아주 가끔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6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편하죠? 편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맨날 아주 친절하게 진리표에 00, 01, 10 그런 것만 바라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문제라는 게 지금 보시면 입력 A하고 입력 B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서 이 펄스 차트로 1과 0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출력 X가 그럼 난 결과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력 A를요. 조금 이제 입력 받은 것만 1과 0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입력 A가 아무래도 위로 올라간 게 1이겠죠? 1, 0, 0, 1 이렇게 된 거예요. 1, 0, 0, 1 이렇게 된 거예요. 4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 B 보시면 입력 B가 1100이에요. 앞에 1100이에요. 자, 그럼 요게 그림이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출력 X를 갖다 봤을 때 출력 X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0, 111 이렇게 나왔어요. 0, 111 이렇게 나왔어요. 0 한 번, 나머지는 죄다 1. 그럼 여러분 요것만 파악하시면 얘가 어떤 게이트인지 금방 아셔야죠. 그죠? 1과 1이 들어왔는데 0이래요. 얘 낫 거쳤어요. 그죠? 그럼 1과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00일 때, 11일 때 요거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주로 다 1인 거죠. 00이 들어왔을 때도 1이고요. 01이 들어왔을 때도 1이고요. 10이 들어왔을 때도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상태에 의해서 얘가 낫을 거쳤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딱 바꿔놓고 1, 1, 1, 0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일 때 1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결과가 낫을 거쳤다는 뜻이고 요거를 낫 전 상태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요거는 and네 이렇게 돼주는 거고 그럼 얘는 누구였다? and에다 낫을 더한 난드가 돼주는 거죠. 그죠? 난드 게이트인 거예요. 난드 게이트.
여러분 저 그림 그리기 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차피 공부하는 건 진리표만 갖고 공부하는 것보단 살짝 저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부분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번 우리 엑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 엑셀도요 사실은 함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객관식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V로그업이랑 H로그업까지 해요. 이제 막 이게 대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막 시험 문제 매치도 나오고 인덱스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는요 오히려 매치하고 인덱스 같은 개념이 어려운 식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극히 줄어들었어요. 아주 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식 나왔을 때보다 여러분 살짝 공부량을 살짝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맥스가 아마 H룩업이나 V룩업일 거예요. 맥스가. 근데 이제 제일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if죠, if. if하고 여러분 이제 뭐 카운트 if, 썸 if 이런 종류들 있죠. 그런 게 이렇게 필기로 딱 시험 문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갖다가 딱 뽑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할 때도 썸 if 엄청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그냥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집합 개념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조금 문법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if하고 and 함수 쓰라고 했죠. 여러분 and 함수 쓰라고 말한 걸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and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이거 if 들어가서 쓰셔야 돼요. 그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그냥 if하고 and로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쓸 때는요 if하고 첫 번째 조건을 쓰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결과값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죠? 참일 때 거짓일 때 항상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을 그냥 쓸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 and 자, 정비가 보증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최상급 결과로 들어가는 건 그냥 텍스트네요. 텍스트 써주실 땐 꼭 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그냥 쓰게 되면 우리가 그냥 쓸 때야 자동으로 잡히는 따옴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행거리가 6만보다는 크고 10만 미만이면서 정비가 보증이면 또 면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 if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 폴스 단계에서 if를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 괄호는 필요 없겠다. if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럼 또 똑같이 조건식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괄호 개수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죠? 그럼 이게 맨 마지막에 끝마무리 잘못하면 점수 획 날아가는 거예요. 주관식으로만 나올 때는 이 열고 닫고 괄호 개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 주행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6만보다는 크다라고 했는데 10만보다는 작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6만보다 작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어떤 건 절대 쓰시면 안 되느냐? 또 주행거리가 6만보다 크거나 같고 이걸 쓰면 안 돼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마 만약에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면 저 같으면 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걸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나온 그대로만 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식에다가는 어떤 것만 쓰시는 거냐? 여러분 아직 제가 셀 주소로 안 바꿨고요. 이것만 쓰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10만.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왔다라는 건 6만보다 절대로 크고 작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미 걸러졌다는 뜻이에요. 걸러졌다는 뜻이니까 and 정비와 보증. 이 정비가 보증이 어차피 같네. 자, 그러면 상급 아니면 공백이니까 그냥 따옴표만. 따옴표만. 따옴표 안에 띄어쓰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열고 닫고 고정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는 위치가 2, 3이잖아요. 그럼 항상 주소는 고줄에 있는 거여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얘는 if문이랑 and 조건 묶어주는 and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절대 주소냐 상대 주소냐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식으로 바꿔버리면 and 앞으로 나오고요. 자, 주행거리는 C3 6만 컴마 정비는 D3 따옴표 반드시 해서 보증. 자, 요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바뀌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도 여기도 자, and 괄호 안에 자, C3이 10만 컴마 D3 이꼴 보증. 상급 그다음에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수식을 갖다 만들 때는요. 이것 말고도 답이 될 만한 형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유일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결과값만 나오면 아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맞게 되는 거니까. 맞게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쓰는 함수를 좀 정해주는 거죠. 이런 걸 써라.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용해가지고 푼다라는 거. 그래서 7번은 이런 식으로 푸시고 여러분 일단 항상 숫자 범위가 나올 때는 예, true하고 false 개념을 여러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여기서 6만 이상 10만 미만 이걸 갖다가 같이 해버리면 저쪽은 또 똑같이 써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쪽 숫자 범위가 나왔을 땐 작은 걸 먼저 걸러주시고 그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인 애를 먼저 걸은 거고 미만은 아닌데 10만보다 미만인 애들을 또 걸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7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써놓으시고 자 이제 8번 그럼 이거는 순서도 문제 넣었어요. 위에서 차분하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차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가끔가다 이제 엑셀을 할 때는요 이렇게 셀 주소 미리 곧장 안 쓰고요 필드 이름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는 형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 찾으시면 되고요. 자, 8번 다음 순서도에서 사용자가 n의 값으로 4를 입력했습니다. 출력되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것도 이건 그냥 푸시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없고요. 푸시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그럼 read n을 입력받고요. 자, 이제 그 밑에 m은 1이고 f는 1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순서도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내용이 나왔다면 프로그래밍 내용 나왔을 때 그거보다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기호로 푸는 방법을 표현을 해준 거니까 자 이제 내려와서 f는 f 곱하기 m 내려와서 if 같습니까? 그럼 이제 대답이 yes나 프린트 하는 거 F를 찍어라 아니면 반복을 돌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순서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아요.
한 번 이상은 여기 돌아요. 그냥 맨 처음에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게 무의미해지거든요. 이 순서도에는 여러분 무의미한 식은 하나도 없어요. 화살표 자체도 다 한 번 이상은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요게 이제 여러분 4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n이 이제 4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순서도에서 여러분 변수를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변수는 값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 n이라는 이름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이라는 이름의 상자라고 생각하셔서 자 여러분 여기 n 있죠? n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m에다가 1을 넣고 f에다 1을 넣은 거예요. 이 콜은 항상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또 m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있고 1, f라는 이름의 상자가 있다 1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와서 f는 이제 새로운 f 값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f에다가 m을 곱해서 다시 f에다 넣으래요. 그 뜻이에요. f와 m을 곱해서 그 값을 다시 f에다 넣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꼴이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값을 넘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m하고 f하고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넣었어요. 뭐 1이겠죠. 1 곱하기 1. 자 이제 내려와서 m하고 n하고 같네요. 다르죠. 다르니까 당연히 노로 가겠죠. 자 노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 빠졌네. m이 1 증가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m 플러스 1을 먼저 해서 다시 m에다가 넣으란 뜻이에요. 자 m이 1인데 여기다 1을 더해서 다시 m에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2가 돼주는 거겠죠. 자 m에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보시면 m하고 m 플러스 1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1 값을 m에다가 넣어서 같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면 f는 또 여기에다가 요를 곱하겠죠. 그래서 f가 받겠죠. 자 이제 내려왔어요. m하고 n하고 같네요. 달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딱 두 바퀴만 돌면요. 얘는 고정이고 아 요게 4까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아니니까 또 와서 m이 1 증가를 해요. 3이 됐어요. 2에다 1 더해서 m에다 넣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면 f는 또 어떤 값을 갖는다. 현재 f 값에다가 m 값을 곱해라. 3을 곱해라. 자 이제 내려오면 m하고 n하고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쪽으로 가서 m이 1 증가를 해요. 4가 됐어요. 자 이제 올라가면 f에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는데 여기다가 m을 곱하래요. 4를 곱하고 내려왔는데 m하고 n하고 같아져 버렸죠. 내려와서 f를 찍어라. 요 값이 찍히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순서도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방향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한 번도 수행되지 않는 식은 거의 없다라는 거. 한 번 이상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4로 해놓으시는 거고요. 24 떡 쓰시는 것보단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내용이 들어갔구나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9번 보시면 다음 보기는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는 작업이다. 순서대로 옳게 배열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저번 시험에 인터럽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더 급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CPU한테 지금 발생한 더 급한 일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신호가 뭐냐? 이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걸 빼버린 거예요.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CPU는 현재 수행하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못하겠죠. 그럼 그 첫 번째 동작이 뭐냐? 여태까지 수행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는데 그 저장되는 위치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스택은 요것도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인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가 책을 쌓아놓는 것처럼 생겼어요. 책을 쌓는다라는 게 여러분 가장 내가 최근에 보던 게 가장 위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스택에다가 쌓아놨다가 그 데이터를 읽는다. 맨 위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la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장 나중에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출력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 지금 보신 거죠.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랬죠. 여러분 PC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값이 여러분 프로그램 수행 순서예요. 이 정보를 일단 스택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엔 인터럽트 해결해 줘야겠죠. 해결하기 위해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실행하기 전에 호출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죠? 호출과 실행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호출이 먼저인 거예요. 불러와야 실행하는 거예요. 불러와야 실행하는 거. 그럼 여러분 순서가 니은, 기억, 디귿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해결이 다 됐으니까 아까 스택에다가 저장해놨던 원래 프로그램 수행 순서를 갖고 오게 되면 원래대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리을.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간혹 넣을 거예요. 대신 박스 안에 내용이 글이 살짝 바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인터럽트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중요한 애인데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또 똑같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수행 순서를 좀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갖다 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여러분 프로토콜 외우셔야 돼요. 프로토콜은 외우셔야 돼요. 프로토콜은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금 철수가 영희한테 이메일 전송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필요한 프로토콜만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다 포함을 시켜도 실제로 여러분 객관식 문제에서 이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IP만 탁 나와도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계층이야. 인터넷 계층이야. 그냥 딱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TCP가 나오면 전송 계층이야.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나온 거는 거의 다가 이제 여러분 응용 계층에 사용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메일 관련해서 반드시 3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 3개의 프로토콜이 첫 번째가 송신에 관련된 거 있죠? 내가 보내서 상대방의 메일 서버까지 도착을 해주는 거예요. 송신 측에서 보내서 어디까지? 수신 측에 컴퓨터가 아니라 단말기가 아니라 메일 서버까지 도착해 주는 거. 서버까지 가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그냥 전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내는 거. 이메일 전송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송신에 쓰는 걸 누구라고 하느냐?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그죠? 이메일 전송이라고 이름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내놨으면 이제 수신 측에서는 메일 서버에서 어디로? 각 단말기로 이메일을 받아와야겠죠. 그럼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2개가 있어요. POP하고요. IMAP하고요. 그럼 POP는 뒤에 숫자가 붙어도 얘도 뒤에 숫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토콜은 뒤에 숫자 붙을 수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가 내가 볼 때보다 막 S자가 앞에 붙고 뒤에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그 기능을 하면서 보안 기능이 추가가 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진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HTTPS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땐 HTTP가 있어야 www 웹에 접속을 해서 웹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워주는 건데 거기에 S가 붙으면 웹 검색을 하면서 보호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POP하고 IMAP은 무조건 수신이다. 수신인데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을 갖다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짝 본다면 여러분 얘는 메일 서버에서 원본을 다운로드하는 거고요. 얘는 사본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럼 4개 지워져도 원본이 IMAP은 저쪽에 남아있고요. POP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POP보다 IMAP이 살짝 더 발전된 형태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다 수신 측에서 쓰는 거니까 뭐 커다랗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간혹 요즘은 이 IMAP에 대해서만 그냥 물어볼 때가 많아졌어요. 요거 물어볼 때가 많아졌으니까 이게 보안 기능이 조금 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여러분 잠깐 쉬신 다음에 11번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